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링크층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은 라우터랑 스위치 같이 장치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조합이잖아요. 그럼 이 네트워크끼리 연결을 해주는 그 경로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이 데이터 링크층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볼게요. 앨리스에서 밥으로 통신을 할 거예요. 이 앨리스랑 밥을 보면 이 데이터 링크층이 오직 한 개예요. 근데 나머지 라우트를 보면 데이터 링크층이 두 개씩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것은 앨리스랑 밥은 서로 단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네트워크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이 각각 라우터들은 자신의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출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링크층이 두 개인 거예요. 데이터 링크층에서 통신은 노드에서 노드에 통신을 합니다. 여기서 이 노드는 라우터고요. 노드랑 연결을 하는 것은 링크입니다. 그래서 링크라는 것은 두 노드 사이의 네트워크를 나타내고요. 네. 그런 게 9.2에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통신은 노드 대 노드인데 이 노드에서 노드로 데이터가 연결되기 위해서 랜과 웬과 같은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될 필요가 있고 이 랜과 웬은 라우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종단 호스트 그리고 라우터들 그리고 이 링크로서 랜과 웬으로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데이터 링크층이 제공하냐? 이 데이터 링크층은 물리층하고 네트워크층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물리층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또 네트워크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층은 데이터그램을 자기의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전달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이 프레임에서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그램을 받으면 이것을 프레임으로 캡슐화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 데이터 링크층에서 네트워크층으로 전달받은 노드에, 전달을 하려면 이 프레임을 역캡슐화 해야 됩니다. 데이터그램으로. 그래서 발신지에서는 캡슐화라고 목적지에서는 역캡슐화를 해서 무슨 내용인지 봐야겠죠. 중간 노드에서도 캡슐화랑 역캡슐화가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면 이 각 링크에서 서로 다른 프레임 형식을 사용하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RP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이 링크별로 다양한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캡슐화가 필요하고요. 이 링크 계층 주소가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캡슐화, 언캡슐화를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캡슐화, 언캡슐화 그림은 여기 그림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층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그램은 프레임으로 또 캡슐화가 되고요. 그리고 프레임은 라우터에서 데이터 링크층에서 또 역캡슐화가 된 다음에 다음 프레임에서 또 캡슐화가 돼서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링크층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프레임을 일단 짜죠. 그리고 흐름을 제어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흐름이 막 수신자가 전달받을 만큼 그 충분한
너무 많은 프레임이 전달됐다 그러면 그 프레임을 폐기시키거나 뭐 그만 보내 이렇게 피드백을 전송할 수도 있고요. 오류 제어는 그 뒤에 10장에서 계속 할 건데 네. 그 우리가 전송하는 노드에서 데이터 링크층의 프레임은 정기적 신호에서 비트 신호로 변환이 돼야 돼요. 이 전기적 신호는 그 물리층에서 그 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은 전송 매체를 통해서 전기적 신호가 전달이 돼야 되고 이 전송받는 노드는 정기적 신호를 전달을 받고 또 비트 형태로 변형해가지고 또 데이터 링크층에 전달이 되고 이 비트 형태로 변형된 정기적 신호를 또 프레임으로 생성해서 재조립해야겠죠. 이 데이터 링크층에서. 근데 이 전달할 때 전달할 때 오류에 되게 취약한 그런 전송 매체를 통해서 전송하기 때문에 네, 오류를 검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류가 검출되면 또 수정하거나 폐기를 하거나 또 재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대요. 근데 뒤에서 계속 할 거고요. 혼잡 제어는 데이터 링크층에서 안 하고 네트워크층이나 전송층에서 합니다. 링크의 두 범주는요. 데이터 링크층이 어떻게 전송 매체를 사용할지 제어를 하는 건데 점대점 하나의 점대점 링크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트나 뭐 유니캐스트 같은 것은 뒤에 또 나올 거고요. 두 하위 계층을 보면 데이터 링크층을 두 개의 하위 계층으로 나눈 건데 데이터 링크 제어의 하위 계층은 데이터 링크층을 첫 번째 데이터 링크 제어랑 매체 접근 제어로 나눠서 볼 거예요. 이 데이터 링크 제어의 하위 계층은 점대점이랑 브로드캐스트 링크랑 연관된 모든 사항을 다루고요. 이 매체 접근 제어 하위 계층은 브로드캐스트랑 관련된 사항을 다룹니다. 이제 링크 계층 주소 지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그 발신지에서 목적지 IP 주소는 발신지에서 목적지 IP 주소는 두 끝단만 정의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목적지에서 발신지로 전송이 되기 위해선 이 경로가 필요하잖아요. 이 경로는 근데 데이터그램이 경유하는 경로가 되게 다양해요. 다른 경로를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링크 계층 주소를 지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IP 주소는 변경이 되면 안 돼요. 변경이 되면 만약에 변경이 돼가지고 네, 여기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변경되면 어떤 점이 나쁜지. 그리고 이 링크 계층 주소는 우리가 링크 주소라고도 하고 물리 주소라고 하고 맥 주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링크는 데이터 링크층에서 제어가 이 9.5를 보면 이해가 될 텐데 그 링크는 데이터 링크층에서 제어가 됩니다. 데이터 링크층에서. 그래서 주소는 데이터 링크층에 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그램이 네트워크층에서 데이터 링크층으로 전달이 될 때 이 데이터그램은 프레임에 캡슐화가 된다고 아까 여기서 봤었죠. 프레임으로 캡슐화되고 두 데이터 링크층 주소는 프레임의 헤더에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층의 주소랑 링크층의 주소겠죠? 데이터 링크층의 주소. 그래서 이 두 개의 두 데이터 링크 주소는 프레임 헤더에 추가됩니다. 네, 링크층 주소는 여기에 해당하고요. 이런 두 개의 주소는 프레임이 링크에서 또 다른 링크로 이동을 할 때 변경이 됩니다. 왜냐면 서로 다른 경로를 선택하기 때문이죠. 네, 이건 좀 관련 없는 것 같고 이 경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경로마다 그 프로토콜도 달리 쓰고 주소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아까 전에 그 IP 주소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했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목발, 발목. 그러니까 목발을 발목에 하지 발목을 목발에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목발을 발목에 한다.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 링크층 주소에 그 데이터 링크 주소의 목적지, 발신지, 그리고 네트워크 주소의 발신지, 목적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N1의 네트워크 주소에서 N8의 바위에게 보낼 거예요. 그래서 N1, N8, N1, N8, N1, N8은 목적지, 발신지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주소를 갈 때는 그 목적지는 L2고 발신지는 L1입니다. 그래서 L1, L2 여기도 보면 N4 발신지 목적지 L4, L5 그리고 발신지 목적지니까 L7, L5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는 많은 링크가 연결돼 있다. 이런 거는 그냥 머릿속에 둬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9.5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세 종류의 주소. 선생님이 이거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올 거라 했는데 그래도 나올 줄 모르니까 한번 훑을게요. 유니캐스트 주소. 이거는 점대점 통신인데요. 1대1 통신입니다. 그래서 48비트의 주소로 나타낼 수 있고 콜론으로 나눈 12개의 16진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개씩 해가지고 이게 4, 1, 2, 3, 4, 5, 6 2개씩 6개 있으니까 12개죠. 그래서 A2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수가 짝수면 유니캐스트다라는 것을 주의하시고 이제 멀티캐스트 주소입니다. 멀티캐스트 주소는 1대 다통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타낼 때는 이 두 번째 숫자가 똑같이 링크게트 주소 48비트 16진수로 12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주소가 홀수면 멀티캐스트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브로드캐스트는 1대 전체 통신이에요. 얘도 똑같은 48비트 12개 16진수고요. FFF 이걸 표시합니다. 네. 이제 주소 변환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9.7의 그림을 보면서 해볼게요. 이 ARP는 그 네트워크 층의 프로토콜 중에 하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9.7의 A를 보면 이 시스템 A는 그 시스템 B의 네트워크 주소는 알고 있지만 얘 링크 주소는 몰라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를 해줍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뭐라고 나와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 언제든지 호스트 또는 라우터는 네트워크에서 다른 호스트 또는 라우터의 링크 계층 주소를 찾기 위해서 ARP 요청 패킷을 전송한다. 그러니까 나 링크 계층 주소 좀 알려줘 라고 요청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패킷은 전송자의 링크 계층과 IP 주소, 수신가의 IP 주소를 포함한다. 아까 그 IP 주소는 안다 했고 솔직히 자기 자신의 그 링크 계층 주소는 알 거 아니에요. 이것을 보냅니다. 리퀘스트에. 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보낼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한테 다 보냅니다. 있니?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응답이 오는 거죠. 그 중에서 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대상 수신자는 내 IP 주소구나를 인지하고 ARP 응답 패킷을 전송합니다. 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응답 패킷은 수신자의 IP와 링크 계층 주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킷은 직접적으로 요청 패킷을 전송한 노드로 전달되는 유니캐스트 메시지다. 이렇게 나 있어 A야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네, 그런 거고요. 이 패킷 형식은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한번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 하드웨어 주소는 링크 계층 프로토콜 종류를 정의하고요. 프로토콜 유형은 네트워크층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IP 버전 폰지 뭔지, 그리고 발신지 하드웨어와 발신지 프로토콜 주소. 하드웨어 프로토콜 주소는 그 송신자의 링크 계층과 네트워크층 주소가 적혀 있고요. 네, 우리는 여기 밑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목적지 하드웨어 주소랑 목적지 프로토콜 주소는 수신자 링크 계층과 네트워크층 주소를 정의를 한다. 이거 봐두시고 여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발신지 하드웨어 주소랑 발신지 프로토콜 주소, 하드웨어 주소, 목적지 프로토콜 주소, 이것만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예제 9.4는 뭐냐면 얘가 맨 처음에 이 시스템 B의 그 네트워크 주소는 알지만 이 링크 계층 주소가 모르니까 아까 뭐 한다 했죠? 브로드캐스트 한다 했죠?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드웨어 주소인 L1, 네트워크 주소, 프로토콜 주소인 N1, 그리고 전체 다 보내니까 0? 브로드캐스트 얼 0? 얼 1? 아닌가? FFF인데? 네. 그 N2 목적지 프로토콜 주소는 안다고 했죠? 그래서 보냅니다. 나 이거 리퀘스트 했어. 그러면 얘가 LRP reply를 합니다. 그래서 L2 내 거 맥 주소랑 내 거 IP 주소, 그리고 야 너 거 물리 주소고 너 거 IP 주소야. 나 L2다 L2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유니캐스트죠. 그 A한테만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고요. A가 이 툴을 이 ARP 패키지 받으면 자신의 ARP 테이블을 채워요. 그래서 여기 이 IP B로 가려면 이 L2로 가야 된다는 테이블을 채우고요. 이제 데이터 링크층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신의 예제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 9.11은 앨리스에 대한 동작입니다. 이 네트워크 중 주소는 아까 전에 자신의 주소랑 목적지 주소를 논리 주소를 알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층에서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참고합니다. 나 NB, 그 B로 보낼 건데, 가장 가까운 라우터 주소가 가려는 경로 중에 가까운 라우터 주소가 뭘까? N1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N1한테 ARP 요청을 해요. 나 목적지 B로 보낼 건데 어디로 그 링크층 주소 가면 될까? 그러면 야 L1으로 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ARP 요청해가지고요. 그래서 L1을 받고 이제 자신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L1을 가지고 데이터 링크층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트워크 층이니까 데이터그램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데이터 링크층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자신의 링크층 주소는 알잖아요. LA. 그래서 아까 목발을 발목에 다닌다 했어요. 그래서 L1, 목적지 L1, 자신의 발신지 LA, 그리고 나의 발목, 나의 주소, 목적지 주소 해가지고 그 물리층에 보내고 얘는 비트를 정기적 신호에서 비트를 만들어서 그 라우터 R1으로 보냅니다. 맞겠죠? 그래서 여기 뭐라 나와 있냐면 네트워크 층은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참고해서 목적지 NB에서 다른 라우터가 다음 라우터인지 찾으려 한다. 그쵸? 내가 NB로 갈 건데 가장 가까운 라우터 뭐니? 이렇게 아까 물어본다 했죠?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은 N1을 제공하고요. 링크층 주소 L1을 찾아서 ARP를 찾기 위해서 ARP를 사용을 합니다. 그쵸? ARP. 그래서 이제 자신의 LL도 알고 있으니 자신의 링크층 주소도 알고 있으니까 프레임을 생성하고 이제 또 물리층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라우터 R1은 이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전기 신호를 받았으면 이제 물리층에서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이것을 프레임을 이제 물리 신호를 받았으니까 역캡슐화를 해야겠죠. 역캡슐화를 해가지고 빼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층 주소에서 NA에서 NB로 A에서 B로 갈 건데 다음 라우터 주소는 뭘까 하고 자신의 테이블 그 라우터 R1에서 자신의 테이블 포워딩 테이블을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N3 라우터 2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ARP를 요청해요. 그러면 링크층 주소는 뭔데? 그쪽으로 가려면? 그러면 ARP를 요청해서 링크층 주소를 받습니다. 그래서 링크층 주소가 이제 데이터 링크층 주소가 전달이 되고 이제 이걸 가지고 또 프레임을 캡슐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그램 만들어주고 이 받은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이제 R1은 자신의 링크층 주소는 데이터 링크층 주소는 알고 있잖아요. 자신의 링크층 주소랑 그 자신이 알아낸 그 링크층 주소를 합쳐서 프레임을 만들고 또 다시 다음 라우터에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층은 경로에서 어떤 노드가 NB로 가는지 찾기 위해서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를 하고 라우팅 테이블은 L3를 반환한다. 그리고 라우터 R2의 IP 주소는 R1과 같은 링크다. 그쵸? R2의 IP 주소는 그 R1과 같은 링크상에 있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 계층은 이제 이 라우터의 링크 계층 주소를 찾기 위해서 L3의 경로를 통해 ARP를 사용을 합니다. 그쵸? ARP 링크 계층 이 L3를 통해서 ARP를 사용하고 네트워크층은 데이터그램을 오른쪽 링크에 속한 데이터 링크층으로 전송을 한다. 이제 이 L3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오른쪽 R2로 데이터그램을 전송을 하는 거죠. 에? 아니죠. 이 라우터 네 그리고 얘가 그 자기 스스로의 그 네트워크층은 하나지만 데이터 링크층은 아까 두 개인 모습을 맨 앞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층은 이제 라우터의 링크 계층 주소를 찾기 위해서 L3를 경로를 통해서 ARP를 사용을 하고 이제 네트워크층은 데이터그램을 오른쪽 링크에 속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이 링크에 속한 데이터 링크층으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 계층은 데이터그램을 캡슐화하고 L3에 자신의 고유 링크 L2를 또 넣고 그리고 이 프레임을 물리층으로 이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층은 비트를 또 신호로 바꾼 다음에 이것을 전송 매체를 통해서 R2에게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R2도 똑같이 전송 동작을 하고요. 밥은 이제 받기만 하면 되는 애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역캡슐화를 합니다. 그 이제 정기적 신호에서 비트로 변환하고 이 비트에서 프레임을 빼내고 프레임에서 이제 데이터그램을 빼내고 이렇게 역캡슐화를 한 다음에 이제 밥에게 보내져가지고 밥은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소 변환은 4개의 라우터 R1, R2 이게 4개의 이렇게 라우터가 있었죠. N1, N2, N3, N4의 네트워크 주소는 앨리스의 컴퓨터에서 밥의 컴퓨터로 데이터그램을 전송을 해야 된다. 4개의 라우터 R1이랑 R4 4개의 라우터 허허 조금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그냥 주소 변환이 그 라우터의 그 각 링크마다 네트워크 주소가 있고 이 네트워크 주소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그 다음 갈 경로를 찾는다 이거죠. 이 그냥 라우터에 붙어 있는 그 네트워크 주소가 주소 변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겠죠?
네, 체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류 검출과 오류 정정. 오류의 종류는 단일 비트 오류랑 폭주 오류가 있습니다. 딱 봐도 단일 비트는 한 개만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보이죠? 폭주 오류는 여러 개 오류가 있다. 중복은 우리가 이렇게 오류를 검출해내고 정정하는 이런 방법은 중복에서 기원을 한 건데, 기원했다? 뭐 중복을 사용한 건데 우리가 추가 비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복 비트, 추가 비트를 우리가 중복 비트라고 하고, 이 중복 비트는 송신자가 첨가를 해가지고 보내고 수신자는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오류, 이제 검출하고 정정은 어떻게 하냐. 일단 검출하고 정정의 차이는 뭐냐. 검출은 있냐 없냐만 판단하는 거고, 정정은 몇 비트의 오류가 있고 어떻게 오류가 있는지, 몇 비트 어디 오류 있는지 그런 걸 참 발견해내는 거니까 정정이 더 복잡하겠죠. 이제 그 오류를 해결하는 코딩, 블록 코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블록 코딩에서는 데이터 워드랑 중복 비트를 사용해서 코드 워드라는 걸 만드는데, 이 데이터 워드라고 불리는 K비트 블록으로 메시지를 나눠요.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건데 이걸 K비트씩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그 나눈 블록에 R비트를 더해서 보내면 이 각각 나눈 K비트에다가 중복 비트를 더하면 코드 워드 N비트가 나온다. 그래서 블록 코딩 기법은 1대1인데 우리가 코드워드가 2의 n비트고 우리가 원래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 비트는 2의 k승이잖아요. 근데 이걸 빼면 사용되지 않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2비트를 2비트가 데이터 워드인데 중복 비트 1비트를 더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4비트만 사용을 하는데 8비트 해가지고 4비트는 원하지 않는 그런 사용되지 않는 오류인 값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류를 검출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수신자는 오류 유효 코드워드를 찾아내거나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원래 코드워드가 무효 코드워드로 바뀌었는지 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유효 코드워드를 그 리스트를 갖고 있어서 이 리스트 중에 하나 있나 없나 이걸 발견하고, 그리고 원래 코드워드를 알고 있어서 그것이 무효 코드워드로 바뀌었는지 이것만 판단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 10.2는 블록 코딩의 오류를 검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워드에다가 아까 전에 데이터 워드에다가 중복 비트를 더해서 코드워드를 보낸다고 했고, 이 보내는 과정은 unreasonable transmission이라 해가지고 되게 신뢰할 수 없는 통신인 거예요. 그래서 코드워드에서 이 체커 확인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오류가 있으면 버리고 오류가 없으면 데이터 워드만 추출해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유효 코드워드의 리스트를 갖고 있어서 여기 중에 하나가 있으면 오류가 없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유효 코드워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로 이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데이터 워드는 2고 n은 3비트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워드가 2비트인데 한 개의 중복 비트를 해가지고 코드워드 3비트의 코드워드를 만든다 이거죠. 우리가 011을 수신했어요. 011 여기 유효 코드죠. 그래서 문제가 이겁니다. 송신자가 데이터 워드 01을 011로 코딩해서 수신자한테 보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낸다? 신뢰할 수 없는 통신으로 보낸다. 011을 우리가 수신을 했어요. 유효 코드죠. 그래서 우리가 01을 그냥 바로 추출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한 개의 오류 생겨가지고 111이 송신된 거예요. 여기 없죠? 아, 이거 오류구나.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000을 수신했어요. 이게 두 개가 다 오류가 생긴 거죠. 근데 000이 있어요. 그러면, 뭐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게 오류지만 오류인 걸 모르고 이게 00이 데이터 코드인가 보다 하고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오류 검출 코드는 찾도록 설계된 오류만 찾아내고 다른 오류는 또 검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해밍거리입니다. 해밍거리는 우리가 표시를 DXY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두 워드 사이의 해밍거리 차이는 해당 비트들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000이랑 011 있죠. 그런데 여기에 그 차이는 뭐예요? 여기 두 개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해밍 거리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선 최소 해밍 거리가 뭐여야 될까요? 바로 S개까지 오류가 발생해도 오류가 생긴 것을 알아내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 해밍 거리는 S 플러스 1이어야 된다. 만약에 최소 해밍 거리가 3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2 플러스 1 해가지고 여기 우리는 두 개만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된 코드 중에 잘못 다른 유효 코드로 이렇게 하면 인식이 될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기하학적으로 막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게 반경 안에가 S고 이거를 S 플러스 1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거 그림 읽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오류를 탐지하고 싶다. 그러면 오류 탐지 가능하려면 이 S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이에 있다. S랑 S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탐지 가능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게 유효한 다른 코드는 이 곳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네요. 그래서 0부터 S까지의 오류로 만들어진 다른 코드들은 원주상에 그 내부에 있게 되는데 모든 다른 유효 코드들은 원주 밖에 놓인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류지만 여기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류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유효한 코드들은 여기 이 사이에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유효 코드, 무효 코드 이런 거를 검출해낼 수 있다네요. 허허. 사실 막 그렇게 여기 파트는 좀 잘 모르겠어요. 하하. 이 선형 블록 코드는 뭐냐면요. 여기 안에 이거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로 하면 뭐죠? 011이죠. 그리고 얘네 둘이 익스클루시브로 하면 여기 안에 있는 그 코드워드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선형 코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형 블록 코드의 최소 거리는 1입니다. 네, 선형 블록 코드. 네, 이거 그냥 네. 이 10.1의 선형 블록 코드의 최소 길이는 2예요.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 코드에서는 0이 아닌 코드 모드의 1의 개수는 2죠. 그래서 최소 해밍 거리가 2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그 코드워드에 각각 코드워드에 가장 많은 1의 개수는 2니까 그냥 선형 블록 코드의
최소 거리가 2라고 하네요. 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페리티 검사 코드입니다. 이 페리티 검사 코드는 K비트의 데이터 워드를 한 개의 중복 비트 더해가지고 N개의 코드워드로 바꾸는 거예요. 이 페리티 비트는 전체 코드워드의 개수를 짝수나 홀수로 무조건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짝수로 되도록 해요. 그래서 최소 해밍거리가 만약에 2다. 그러면 단일 비트 오류 검출 코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가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순 페리티 검사 코드의 부호하기야 복호하기. 요거 그림 맞겠죠? 여기는 10.4에 대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네요. 이 10.4에 대한 이것은 그 단순 페리티 검사 코드의 부호하기와 복호하기인데 이 데이터 워드에다가 한 비트를 더하는데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데이터 워드의 각 비트를 다 더해서 모듈러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듈러 연산을 해가지고 그 값을 여기 페리티 비트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여기가 짝수 페리티면 여기 1의 개수가 짝수로 맞춰지고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전송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커 그 확인기를 통해 가지고 확인기는 또 어떻게 하냐? 이거를 아마 다 더할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해서 이 다 더한 결과를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 개수가 짝수면 0이고 아니면 1로 해가지고 짝수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확인 작업을 거친 다음에 만약에 이게 오류가 없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discard 합니다. 버린다, 폐기한다는 거겠죠? 그 신드롬도 다 더해가지고 나중에 그 모듈러 연산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신드롬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제 10.7을 보면요. 네. 우리가 그 송신자가 1011을 보냈어요. 1011을 보냈어요. 1의 개수가 몇 개죠? 4개죠. 짝수입니다. 짝수. 그래서 수신된 코드워드가 송신자는 이 1011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짝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1을 붙였어. 그래서 이거를 수신자가 받으면 이것을 다 더해서 모듈러 2를 했더니 0 나왔죠. 그래서 이거 오류가 없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비트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어머 왜 지우개로 바뀌었지? 하하. 네. 이게 뭐지? 네, 산지 얼마 어제 샀어요? 아하. 그래서 10011이 나옵니다. 이게 A1이 순산이 생겨가지고 이게 10111에서 이걸로 바뀐 거예요. 했더니 신드롬 1 나와요. 그래서 폐기하고요. 얘도 신드롬 1 나와서 폐기하고요. 만약에 2비트의 오류가 생겼어요. 1011에서 얘랑 얘가 오류가 생겨서 뭐로 바뀌어요? 00110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신드롬 0이죠. 근데 얘가 오류를 검출해내지 못해가지고 그냥 얘가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3비트가 오류가 있으면 홀수계인 오류는 검출해요. 짝수계인 오류는 검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 페리티 검사 코드는 홀수계 오류를 추출한다. 이제 순환 코드입니다. 순환 코드는 그 코드워드를 순환시키면 또 다른 코드워드를 얻는 것이 바로 순환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순환시키면 원래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또 코드워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순환 중복 검사. 이게 CRC 부호하기와 복호하기인데요. 부호기는 그 데이터 워드에 n-k개의 0이 덧붙여집니다. 그래서 확장된 데이터 워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나누는 게 4개의 4비트잖아요. 근데 이걸로 우리가 나머지가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게 3비트잖아요. 그래서 3비트에 0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된 데이터 워드가 만들어지고요. 이 확장된 데이터 워드를 만들 때는 이 데이터 워드에다가 000을 붙여서 이 디비저로 나눠요. 그래서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를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체크비트라고 부르는데 이 체크비트를 붙여서 신뢰할 수 없는 전송을 보내요. 그래서 이 코드워드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체커로 우리가 디비저로 나눠요. 그래서 나머지가 신드롬인데 이 신드롬이 000이 나오면 받아들이고 뭔가 1이라도 000이 아니다. 그러면 바로 폐기해버리고 아니면 그냥 받아들인다. 복호기는 얘예요. 부호기는 얘고. 그래서 복호기는 일단 부호기의 나눗셈부터 해볼게요. 여기는 우리가 1011을 보낼 거예요. 1011. 근데 우리가 여기에 디비저가 1011인데 여기다가 1001이네요. 하하. 1001 1011 해가지고 여기에 3비트에 000을 붙여요. 왜냐고? 이거 4비트니까 3비트가 최대니까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나눠요. 나눴더니 110이라는 나머지가 나와요. 체크비트. 여기다 붙여가지고 보냅니다. 보냈는데 이거는 올바르게 보내진 거고 얘는 올바르지 않게 보내진 아니죠. 이 0이 바뀌었어요. 나눴더니 얘는 신드롬이 000이고 얘는 신드롬이 011이에요. 얘 이상한 거니까 폐기해버리고 얘는 여기서 얘 잘 보내졌나봐. 여기 데이터 워드를 추출해가지고 받아들입니다. 다음 코로록 넘어가 볼게요. 이제 하드웨어 구현이고요. 이 나머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나머지는 비트들을 우리가 나머지 비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앞에서의 예로 따지면 3개의 레지스터가 필요해요. 왜냐면 나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아까 3비트가 필요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우리가 3비트의 레지스터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거냐? 우리가 애초에는 000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매번 1이 들어올 때마다 2가지 행동을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설정하기 위해서 맨 왼편 비트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다른 2비트 확대 데이터 워드로부터 다음 3비트의 재수와 3비트의 익스클루시브 부분 연산을 통해서 나머지를 구한다. 무슨 말인지 이 10.12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000을 레지스터에 놓고 우리가 이 데이터 워드를 확장된 데이터 워드를 1개씩 넣을 거예요. 그리고 1개씩 넣으면서 이 익스클루시브 오브 연산을 할 거고요. 이렇게 연산을 하고 얘는 1개씩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1개씩 들어올 거고 우리가 여기 나누는 비트를 D0, D1, D2 이렇게 재수를 이렇게 정해봅시다. 이것은 이게 0이면 0000으로 될 거고요. 이게 1이면 1101 나누기 수가 나올 거예요. 이 3비트가 세 번째 단계까지는 우리가 이게 다 들어오는 것까지 다 들어오는 과정인 거예요. 세 단계까지는. 이제 4단계가 됐을 때는 이게 나눠야 되는 것이 다 들어온 거예요, 레지스터에. 그래가지고 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1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0, 1, 1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오를 해봅시다. 0, 1, 0, 1, 0, 0, 1, 0, 1, 1 해가지고 요거 0이랑 익스클루시브 올 해가지고 0이 들어가고 1이랑 0이랑 1이랑 익스클루시브 1 그리고 1이랑 0이랑 익스클루시브 올
1이랑 1이랑 익스클루시브 올 해가지고 1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눴더니 이게 이제 들어갈 게 없으면 이게 그냥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1, 1, 0. 우리가 실제로 나누기랑 얘랑 어떻게 대칭되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걸 결국 나누는 거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1, 0, 0, 1, 0, 0, 0을 0, 1, 0, 1, 1로 나눠주는 건데 우리가 나눌 때 1, 0, 0, 1을 1, 0, 1, 1로 나눠주니까 뭐예요? 결국 0, 1, 0, 0이 나왔죠. 여기서 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0, 1, 0, 0이 나오는 모습 볼 수 있죠. 0, 1, 0 이 나머지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이 첫 나머지는 얘에 해당이 되고요. 이 첫 번째 나눠지는 수는 얘에 해당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 여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 값만 보관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게 엄청나게 많은 레지스터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동 레지스터를 사용해서는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지막 값만 보관을 하면 되고요. 이 24개의 레지스터 말고 결국엔 3개의 레지스터만 필요하고요. 익스클루시브 연산도 솔직히 2개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 레지스터까지 만들어서 쉽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일반 설계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검사합입니다. 검사합은 어떤 길이의 메시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오류검출 기쁨인데요. 이 발신지는 먼저 n개의 비트로 나눠지고요. 생성기는 검사합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송되는 별도의 n비트 유닛을 또 생성을 합니다. 이 n비트 유닛을 생성하고요. 이 목적지에도 전송을 하는데 이 목적지에서는 확인기 메시지와 전송된 이런 검사합을 이용해서 새로운 검사합을 또 생성을 합니다. 확인기가 메시지랑 전송된 검사합을 이용해서 새로운 검사합을 생성을 하고 새로운 검사합이 모두 0이면 메시지가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통해 가지고 검사합을 해보고요. 검사합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0이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냥 버린다는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검사합은 우리가 숫자를 전송하는 거 말고 전체 숫자의 합도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7, 11, 12, 0, 6 이렇게 보낼 거다. 그러면 이거 다 더한 36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낸 목적지에다가 그 결과 합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합이 같다 그걸 받아들이는데 솔직히 우리가 여기 중에서 뭐가 변경돼가지고 값이 같아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별로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에 그렇다. 네, 근데 그냥 오류가 그냥 값이 같으면 받아들인다 라고 나와있네요. 1의 보수의 덧셈. 우리가 4비트로 여기 나타내자고 했는데 36은 4비트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비트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 0에서 이 m제곱 빼기 1 사이에 부호가 없는 수를 n비트만 사용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n비트보다 많으면 왼편에 남는 비트들을 m개의 오른편에 더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10, 0110 이렇게 있으면 이 4개 남기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줘서 6으로 바꿉니다. 네, 이제 검사합인데 이거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합까지 같이 보낸다고 했잖아요. 합을 보낼 건데 여기에 1의 보수를 같이 보낼 거예요. 그래서 1의 보수까지 1의 보수까지 다 보내서 더하면 15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1에 보수하면 0이 될 거 아니에요. 이 0을 보고 오류가 없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